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택 상공입니다. LCT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가 오늘 현기환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현기환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박근혜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는데 검찰이 하라는 비박 수사 또 야당 인사 수사는 안 하고 친박인 직전 정무수석부터 일바로 잡았네요. 왜 그랬을까요? 괜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 자승자박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 자승친박 말입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에게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황교안은 현재 박근혜 대신 에이펙 정상회담 출장 나갔지요. 박근혜는 박원순이 나타나 싫은 소리 한다는 전언을 들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주재자는 그래서 넘버 3 유일호 경제부총리였는데요. 박원순 시장 발언 중에 가장 날카로운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박근혜가 검찰을 못 믿어서 수사 못 받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은 왜 책임을 안 지나? 이거였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 소리에 입을 굳게 닫았다고 하지요. 한편 박원순 시장이 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사퇴를 촉구하자 이기권 고용부 장관만 펄펄 뛰었다고 하는군요. 고용부 장관은 왜 장관들 다 그만두라는 소리에 버럭했을까요? 잘리면 곤란한 고용 문제 주무부처라서 그랬군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 2천만 원 상당의 약품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자 대변인 정연국이 이거 청와대 직원용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말 같은 거짓말을 해야지요. 어느 직장이 직원에게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를 제공합니까? 혹시 오직 한 명의 직원만을 위한 주사였다면 말이 되겠네요. 오직 한 명의 직원만을 위한 주사.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재백이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 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와 함께합니다. 익명의 승마업계 관계자가 최순실과 정유라가 승마업계에 어떤 민폐를 끼쳤는지 제보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했던 승마 선수 정유라를 위해 최순실이 벌였던 상식 밖의 일들이 폭로됐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한 승마업계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유라 학생의 실력은 어땠어요? 그 업계에서 보기에는? 저희 승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유라 승마 실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예로 2014년도에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네, 모르니까. 저희가 2014년도인가? 그렇죠. 14년도에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이면 유연이가 고3 때. 고3의 성적이 중요하죠. 네. 그때 늘 1, 2등을 하고 왔었는데 한 대회에서 1등을 놓쳤습니다. 한 대회에서? 네, 2등, 3등 했죠. 2등, 3등. 네, 1등을 놓쳤는데 엄마가 갑자기 붕괴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1등을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마침 네. 현장을 오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1등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심판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심판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건방지게 심판에 들어와서 대도 않는 점수를 준다. 그래서 2, 3등 안 되겠다 저것들. 네, 안 되겠다 저것들. 그러더니 이제 쑥닥쑥닥 하고 그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시합이 그리고 한 2-3시간 있다 시합이 끝났어요. 모든 경기가 이제 그날 당일 시합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갑자기 상주 경찰서 형사분들이 막 시합장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경찰 대회 끝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또 뭐야? 아니 시합에 경찰이 왜 와? 누가 뭘 신고를 했나? 별의별 생각들 다 하죠. 누가 또 시합장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대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아니라 2-3시간 있다가. 바로 어머니와 엄마가 한 말씀 하시고 그날 시합이 한 3-4시간 이제 5시쯤 끝나지 않습니까 오후에.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형사들이 막 오더니 심판위원장을 비롯해서 심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연행을 했네요? 네. 잡혀갔다가 그분들 돌아와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돌아왔죠. 네. 근데 화가 많이 났죠, 다들. 당연하요.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은 이제 아예 심판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다 손 띄워버리신 분도 계시고. 경찰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똑바로 보라 그랬대, 심판. 똑바로 뭐라고? 뭐 하는 거냐고. 심판 똑바로 보라고? 자기들도 피곤한데. 피곤한데.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까 자꾸 위에서 지시 내려오고. 위에서? 네, 다 알아봐라 뭐 이런 거 내려오고. 자기들도 이거 모른다, 우리도 이런 거.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명령이 내려왔는지 모르지. 위에서 내려왔고. 네, 자기들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승마 대장 가가지고 심판들 잡아왔고. 근데 심판들한테 뭐라고 할 말 있습니까? 자기는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네. 그냥 똑바로 아는 게 봐라. 있어야죠. 그러니까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근데 결국은 알가불가 하다가 그냥 다 앞으로 심판 똑바로 보겠다. 그래서 각서문 같은 거 하나 쓰고. 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유라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드의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측이 정권 핵심 인사의 딸에게 유학자금을 지원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핵심 인사의 딸, 누구겠습니까? 정유라를 말하는 거겠지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될 대목이 이화여대만 해도 좀 상당히 많은데 말씀이죠. 정유라 씨 소환조사 문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소환을 정유라가 없이 특히 이대 문제 이것이 감사가 진행된 거는 이거는 부정행위 당사자 없이 이 감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이 정유라를 소환하지 못할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검찰이 소환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검찰이 예. 소환해줬으면 당연히 이대 감사에서도 이걸 병행할 수 있었고 예. 정유라는 진작에 소환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첫째는
유라 씨는 최순실의 영린이라고 저는 봐요. 주위 사람들에 의하면은 최순실은 정유라를 공주처럼 딸 이상의 관계로 대했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유라는 굉장히 목숨과 더 중요한 존재고 영린인데 이 유라가 이제 구속이 되면은 최순실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최순실 씨가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거의 그 묵비권을 행사하는 수준의 지금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입을 열기 위해서는 정유라 구속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유라는 판도라 상자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정유라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해왔던 여러 가지 성마 협회 개혁이라든지 개혁 그런 워딩을 쭉 보고 그런 행보를 보면은 어쩌면 정유라가 7시간의 진실을 키맨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이를테면 세월호 다음 날 체육계에 대해서 그 개혁 지시를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그 고리에 정유라 씨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세월호 그 참사 가운데에서도 대통령은 끊임없이 성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마 쪽을 개혁하라는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어야 될 것은 이것은 현재로서는 안민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좀 정황을 놓고 추정하시는 거라는 것, 이건 좀 밝히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차피 게이트라는 거는 퍼즐을 끼워 맞추는 그런 아주 지나는 과정. 왜냐하면 지금 명백한 지금 증거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유라 씨를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소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가능한 핵폭탄 같은 그런 성격이거든요. 유라 씨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라 씨에 대한 위험 요소를 검찰 내부에서 제거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한 후에 최후의 소환을 하자는 것이 저는 검찰 내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좀 작동이 됐다고 보고요. 저는 검찰이 정유라 소환을 늦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검찰 중간 수사 발표 이후에 안 의원께서 더 큰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 외교 쪽 덩치가 더 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단순히 국방 외교 쪽이다가 아니고 규모가 더 크다. 이 규모까지 파악을 하셨다고 한다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의 때 록히드 마틴 회장과 최순실 측이 만났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순실과 록히드 마틴 측과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키맨 중에 한 분이 이제 린다 킴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접견 금지가 지금 돼 있어요. 이거 저는 굉장히 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린다 킴이 지금 필로폰 투여 혐의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접견이 금지가 됐다 이 말씀이군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아주 신뢰할 만한 군 내부의 그 제보가 왔어요. 즉 내용은 록히드 마틴 회사가 지금 현재 한국 국방안보라인의 핵심 인사에게 수년 전에 그 핵심 인사의 딸의 유학 자금을 지원을 했다는 제보인데요. 이 제보가 지금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록히드 마틴과 최순실을 연결해준 고리가 이 현재 제보를 해준 이 제보자가 이야기하는 현재 국방안보라인의 실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 역시도 국정조사에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게 줄기세포 주사로 로비를 벌였던 RNL 바이오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일본 원정 시술을 돕는 등 여전히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통령 주치의도 몰랐던 새로운 비선 의사가 등장했는데요.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는 이 의사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2010년 11월 5일 MBC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RNL 바이오가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해왔는데 그 시술을 받은 사람 중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유명한 목사 등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와 연결해 보면 당시 한나라당 유력 국회의원 중 박근혜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도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RNL 바이오라는 기업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8,000명의 환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고 자기 회사 연구소에서 불법으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배양해서 국외에는 물론 국내에서 그 불법 시술을 했던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국 확인되는데 네네. 이게 불법이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사회 지도층은 몰래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당시도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전이긴 하지만 포함돼 있었다는 건 꽤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보도한 내용이요. 네네. 그리고 RNL 바이오는 여전히 정치적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로비를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RNL 바이오는 주가 조작 의혹, 줄기세포 치료제 불법 해외 원정 시술, 그리고 불법 환자 유치 이런 각종 논란을 휘말리다가 2013년 상장 폐지됐습니다. 네. 그런데 곧바로 사명을 K스템셀로 새로운 그 회사로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해 6월 다시 사명을 알바이오로 바꿨습니다. 네. RNL 바이오, 알바이오 비슷하게 바꾼 거죠, 다시. 네. 그런데 일단 중간에서 K스템셀로 사명을 바꿨을 때도 2014년인데요. 네. 이때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한 혐의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네네. 다만 재판부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도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분명히 식약처가 정한 규정을 어겼는데 재판에서 무죄 판정이 내려졌거든요. 네네. 아무튼 무죄 판결이 내려지긴 했지만 식약처의 규칙을 어겼다는 거는 드러난 사실이었죠. 이 회사가. 그런데 이 회사는 홍콩이나 일본으로 환자를 유인해서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것으로 업계에는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 현 정권의 실세도 포함된 것이 저희 SBS 취재 결과 그런 나타났는데. 그렇군요. 지난주에 JTBC에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처음에서 진료를 받았고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KKC라는 가명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죠. 네네. 그리고 그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길라임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저쪽 그 차움 간호사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면역세포 시술을 일본에서 받았다고 차움병원이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 관계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일본으로 어렌지한 기업이 알바이오였다고 취재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지만 당사자가 네.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면서 그걸 빌미로 정관계 로비를 해왔던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네. 여전히 박근혜 정권에서도 실세와 접촉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움 쪽 의료진에게는 확인이 됐고요. 네네. 다만 김기춘 전 의원 쪽에는 확인이 안 됐고 정부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면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군요. 네. 자, 이제 좀 짚어볼 것이 어제 이제 다른 언론사 JTBC의 보도지만은 최순실 담당 의사가 2명이 더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진료에 대한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안 7시간의 이 의혹을 풀 좀 키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7시간의 키를 풀 수 있는 단서의 후보로 하나로 올려지겠죠. 근데 네. 취재를 해보면 네.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던 의사, 그다음에 간호장교들이 등장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게 2014년 4월 16일로 연결이 되느냐. 네. 그 단서를 잡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건 취재의 문제가 아니라 네. 수사 네. 혹은 양심 고백, 관계자의 양심 고백, 제보의 문제지. 이게 수사권이 없는 취재 기자는 할 수 있는 일이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만 어제 JTBC 보도에서 또 다른 의사가 등장했죠.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은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분은 그 또 다른 의사는 대통령 주치도 전혀 몰랐던 또 비선의 의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등장한 뭐 김상만 씨, 김영재 씨, 뭐를 비롯한 이렇게 공식적인 것 밖에 있는 비선 의사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을 진료하거나 혹은 대통령을 직접 진료했고 그것과 관계된 회사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의혹들이 있는데 네. 또 다른 비선 의사, 대통령 주치 그 관련된 의사도 전혀 모르는 의사가 또 한 명 등장했고 네. 그분이 지금 어제 JTBC 보도에서는 4월 16일 날 어떤 일을 했는지 VIP를 진료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명의 의사가 등장하죠. 이분은 전문의 같지는 않은데 아직 저희도 정확하게 소재 파악이 되진 않았는데 이분이 뭐 줄기세포 시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줄기세포를 했고 지금도 피부 성형의원으로 강남 쪽에 개원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줄기세포 진료를 해왔다면 배양해서 그 정맥으로 넣는 게 아니라 얼굴에 주름살을 개선할 목적으로 피부를 좀 젊게 할 목적으로 시술을 해왔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취재가 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것도 또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비선에서 그런 걸 했다면 계속해서 결정적인 단서는 되진 않지만 4월 16일로 계속 언론이 기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새누리당에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은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범이라고 말입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복하고 처벌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기고만장합니다. 버린 죄도 기막히지만 시치미를 떼고 도리어 역정을 내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국민은 절망합니다. 파렴치의 극치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지만 대한민국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 집회를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정치권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제1당이자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질 의지와 자격이 없습니다. 뜻 있는 분들이 새누리당에 남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와 남경필 지사는 지금 새누리당을 나가 진정한 보수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뒤틀리고 낡은 과거를 버리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역사의 전환점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원칙과 가치를 올바로 세우며 정방향의 역사와 함께 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국가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미래, 배려의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하태경 의원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보이니까 비박계가 행동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만,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하태경 의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정당들이 발빠르게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상화입니다. 근데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저희 새누리당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빨리 뽑히는 것만이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당의 일사님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님들에 따르면 검찰 그 공소장 발표 내용만으로도 탄핵을 통과시키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일간지에 우리 당 국회의원들 의견을 좀 물어본 것을 보면 65명을 조사했을 때 31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에서 탄핵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사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4, 5개월 걸릴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2개월 만에 끝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빠르면 대통령 선거가 3월 말 혹은 5월 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국가의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해야 된다. 언제부터는 국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것은 조기 대선 날짜가 딱 정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힘을 모아서 탄핵을 빨리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당은 어쨌든 지금 당의 어떤 내용이 깊어지고 있고, 특히 탄핵에 있어서는 당론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탄핵에 있어서는 당론 불가를 확정을 하고 국회의원, 헌법기관, 개개인들의 자유투표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으로 이 국정을 돌파하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총리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총리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상하고 청와대가 총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총리 문제는 뒤로 물리고 탄핵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3당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2달 안에 탄핵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믿음을 호소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김종대 전 재판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촛불 민심 분명히 압박이 된다. 이거 무시하고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 지금 하셨어요.
시간도 쟁점입니다. 도대체 탄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최장으로 계산할 땐 360일 걸릴 거다라는 계산도 있던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아마도 저는요. 예.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하려면 한두 달 안에 해낼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재판을? 뭐 빨리 하면은 한 두 달 안에 해낼 수 있다고 봐요. 두 달 안에? 예, 두 달 안에 할 수 있을 겁니다. 하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은 63일 걸렸거든요. 예, 아니 밤새워서 하면 됩니다. 아, 밤새워서. 밤새. 아니 국민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아, 이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돼요? 안 될 리 없죠. 지금 밤잠이 중요합니까? 국민들이 이런. 그럼요. 예. 국민도 밤잠 안 자고 지금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시간 단축할 수 있다. 합니다. 예. 아, 김종대 재판관님. 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여쭙습니다만. 예. 만약 김종대 전 재판관께서 지금도 헌재 지키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거 탄핵 찬성입니까? 그것은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예. 후배 재판관들 저도 다들 아는데요. 예. 아주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아세요? 네. 네, 다 알죠. 아,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아니,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달라요? 보수 진보로서 가르는 것이 아니고. 예. 저는 이 사건은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 개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공과 사에서 갈려 나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들 면면을 다 봤을 때 다 애국자입니까? 저는 막 그렇게 봅니다. 아주 그렇게 보세요. 바꾸면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게다가 고기 연기를 몽땅 밑으로 뽑아본 게 옷에 냄새도 안 배고 이렇게 맛있고 시설 좋은 양고기집, 고기 못 해봤을걸. 어이 넘버3 자네도 가봤는가? 그럼요. 무당, 승마선수, 펜싱선수, CF감독, 호빠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빨리 하야하고 홀가분하게 먹으러 가야겠어요. 말하자면 031-902-9292.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돈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포토사이트에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탄핵 찬반 투표 때 찬성표를 던질 무 인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헌법 파괴 세력과 맞서고 있는 환 인사드립니다. 헌법 파괴 세력과 맞선다고 했냐? 헌법 파괴 세력? 누구? 청와대 누나? 누나가 언제 헌법을 파괴했어? 야, 지금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범죄자 대통령 탄핵하자 이 소리 넌 못 들어봤냐? 야, 그 소리가 헛소리야? 최순실 스캔들에서 적시된 범죄 중에 누나의 그림자가 없는 게 없어요. 하나, 이건 인정해야지. 검찰까지 99% 입증 가능한 범죄라고 하지 않냐? 왜 아직 탈당 안 하지? 이 새끼 말 돌리는 거 봐. 왜 탈당 안 하냐고? 야, 이건희 비디오가 나왔다고 삼성이 문 닫아야 하냐? 아니지. 박근혜의 추문 때문에 새누리당이 문 닫아야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 지금 누나 보고 탈당하라는 얘기야? 너도 나가야지, 이 새끼야. 그냥 우주를 떠나버려, 이 인간 말종들아. 아니, 내가 왜?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뭘로 보긴 약물 중독자 똘마니로 보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위력적인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정신줄과 함께 정권도 놓은 줄로 아는 모양인데,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경고망동을 삼가라고. 이 새끼, 야, 경고망동이 뭐냐? 이거 내가 실수했어. 경고망둥이, 경고망둥이가 맞지? 경고를 했음에도 망둥이처럼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런 뜻. 야, 이 새끼야, 망둥이가 왜 나와?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만. 영구망동, 이거지. 지능이 떨어지는 영구가 망동을 일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 야, 영구가 왜 나오니? 영구 없다. 영구 아니야. 그렇지. 영구 아닌 거 맞아. 영구히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한 1년만 진득하게 기다리면 누나가 안 그만두겠어? 그니까 하야하자, 탄핵하자, 이러지 말자고. 허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누나 보고 하야하고 1년치 수면제, 1년치 프로포폴 맞고 자라고 해. 그러면 1년 일찍 그만두는 게 덜 섭섭하지 않겠어? 미쳤어? 깨어났는데 거기가 감옥이면 어떻게 해? 이 새끼야, 그러면 문재인이가 젠틀하게 보내준다고 할 때 새겨 듣던가. 문재인이가 기왕에 축적한 재산 안 건드린다고 하나?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문재인 전 대표는 그나마 한 줌의 지지자가 있을 때 영예롭게 그만두라는 말입니다. 만약 범법한 게 드러나면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들 무슨 수로 봐줄 수 있습니까? 좋다 말았구만. 자,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의결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안, 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협정안은 박근혜의 재가를 거쳐서 오늘 한일 양국의 서명으로 발효되는데요. 어이 사회자, 말끝마다 박근혜 하는데 박근혜가 사회자 네 친구야? 그런 건 아닌데요. 대통령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호칭 붙여? 아니, 그럼 뭐라고 하지요? 대통령 말고. 그 유라 이모라고 해. 혹시 시호 고모는 어떨까요? 사실 정유라나 장시호 모두 박근혜를 이모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여간 시호 이모라고 하겠습니다. 시호 이모가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협상 재개를 발표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군사작전하듯 처리해서 사실상 협정을 맺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무효지. 범죄 피의자가 뜬금없이 무슨 국정을 보냐? 검찰이나 특검 수사 잘 받을 생각이나 해야지. 닥치라고. 피의자가 범죄자야. 유죄받은 사람이야.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 알아? 야,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은 재판을 받고서나 너네 누나한테 나쁜 사람이 된 거냐? 그리고 형 얘기하는데 말 좀 끊지 마, 이 새끼야. 그 국무회의 의결도 보면 말이지,
총리가 아닌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어. 또 국회 비준 따위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고. 야, 헌법 따위를 무슨 개뼈다귀 정도로 알고, 왜 국무회의에서 헌법도 바꾸지 현 대통령에 한해서는 탄핵 못한다 이렇게 말이야. 비아냥거리지 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필요해. 지금 북핵 위협을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 그 새끼, 이런 날림 협정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빌미를 준 건 어쩔 건데? 지금 아베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데, 그런데 옆에서 우유빛깔 아베 신조 이지랄을 떠는 게 맞냐 이 새끼야? 아니 뭐 왜 항상 그런 식이지? 왜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너야말로 이 새끼야 왜 북한 핵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이런 대결과 반목의 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합니다. 아이고, 안님 나오셨어요. 자, 안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번 협정에서 일본이 북핵 위협을 이유로 자위대를 북한 지역에 투입할 경우 이건 어찌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 아닙니까? 어째서 남의 나라 영토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정부가 영토 문제에 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했습니까? 아니, 왜 나한테 물어? 그 환님은 이 정권 넘버 3지 않습니까? 넘버 3는 누나야. 아나, 너 아주 날카로워졌다. 야, 근데 지지율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 이재명이가 추월했더라. 문님, 남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대선이 1년 넘게 남았습니다. 일이 일비할 때가 아니지요.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을 뿐입니다. 안 1년 넘게 남았다고? 그러면 누나의 임기 1년 보장해주는 거야? 제가 지금 1년이라고 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대선이 2달하고 3일 남았습니다. 주말에는 물러나게 될 테니까요. 당치지 못해! 자자, 안님. 중국이 지금 발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정을 맺는다고 하니까 이건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다. 한국을 가만둘 수 없다.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런 흉흉한 이야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은. 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제 정치 생명을 걸고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어떻게 막으시게요? 그 협정 장소에 가서 피켓 시위를 벌이겠습니다. 손팻말 하나 들고. 근데 그걸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손팻말 2개를 들겠습니다. 2개요? 2개라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은 그 손팻말을 3개를 가져와서 제 가슴팍에 붙이겠습니다. 손팻말을 가슴에 붙인다고 경각심을 느낄까요? 경각심 안 느낍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삭발하겠습니다. 삭발한다. 삭발하면 한 3초는 보겠네요. 그런다고 협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정 그렇다면 옷을 벗겠습니다. 옷을 왜 벗습니까? 그러면 바로 경찰이 나타나서 경범죄 위반으로 잡아가겠군요. 딴 방법 뭐 없습니까? 너희 씨발 새끼. 야, 옷을 벗었는데 어떻게 협정을 맺을 수가 있냐? 죄송합니다. 옷을 벗으면 협정을 맺을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문제 내주시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당국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앞두고 돌연 독도 방어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일본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문제는 독도의 주소는 무엇일까? 이겁니다. 옛날에 나온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이거였는데요. 지금 주소는 무엇일까요? 번지수 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 환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예, 정답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참치리. 아, 독도 참치가 왜 나옵니까? 정답 바로 가자. 경상북도 울릉시 독도동. 아, 울릉군이 시는 아니지요? 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는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보내드립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박 퀴즈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배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주진우가 아리랑 치기배를 만나서 전치 C8주의 중상을 입었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진우가 함세홍 신부와 함께 카카와 카카 아버지 시대를 탈탈 털어서 낸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데? 악마 기자와 정의 사제. 악마 기자 주진우, 정의 사제 함세용의 속 시원한 한국 현대사 콘서트. 악마 기자 정의 사제. 왜 때리십니까? 빨리 다 사들여. 더 이상 그 책 못 읽게. 시사인북에서 나왔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안병무, 서남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암흑기, 민족과 역사 앞에 비치됐던 시대의 지성이 움튼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11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서울 수유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소프라노 박미애, 메조소프라노 추이명, 테너 박현준, 바리톤 류연승 등 유명 성악가와 함께합니다. 입장권은 전석 5만 원이며 02-2125-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순 서울시장 굉장히 유해 보이고요. 또 아주 인품도 반듯한 분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와, 오늘 17대1로 붙었다고요? 17대1로 붙었죠. 이분이 저 내공이 대단하시죠. 예. 참여연대를 만드신 분이고요. 예.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 박원순 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은 이제 국무위원은 아니죠. 수도 서울의 이제 자치단체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은 없지만 이제 발언권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국무회의에 갔다가 그 청년 수당 문제를 놓고 한번 논란이 붙어서 그때 이제 조리돌림을 당한 정종섭이니 이기권 노동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공세를 버텨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오늘 공세적인 이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예. 먼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더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지는데 야당은 고발 주체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박원순 시장이 다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야 3당뿐 아니라 여당도 합의한 거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안에 대해 형식성을 가지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범죄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거다. 이렇게 공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민생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고 국정 공백 상태이니까 장관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의 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태를 초래한 엄중함에 책임을 져라.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에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크다. 한 사람도 사임하고 책임지지 않냐. 부끄럽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도록 바른 말을 전달해라. 그게 국민의 분노, 요청에 답하는 것이고 대통령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거다. 이렇게 내각 총사퇴를 요구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논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박원순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통과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일부 국민이 반대하지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또 박원순 시장이 또 발끈했습니다. 예. 다수당인 야 3당이 반대하는데 그게 일부냐? 이건 다수의 반대다. 이렇게 공박을 했고 그런데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박원순 시장은 실망스럽고 분노했다. 자리에 있기 힘들었다. 분노와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 이러면서 이제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회의는 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가 주재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황교안 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신해서 APEC 정상회담을 이제 나가서 황교안 총리도 이제 없었다고 하고요. 예. 국무회의를 다녀온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 한 명도 나의 문제 제기에 동조한 사람이 없었고 반발을 하는 걸 보면서 결국 대통령을 이 위기에 몰아넣은 것도 이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느꼈다고 하고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런데도 국무회의에 계속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야당 인사는 내가 유일하다. 허공에 메아리 없는 발언이라도 하는 게 국민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 하나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 틀린 말이 없고 진짜 서울시장이 야당 소속이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여러모로 드네요. 정몽준이었어 봐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할 말은 했는데 그야말로 소귀의 경읽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아무 소리도 안 했다는 점은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검찰을 못 믿어서 수사 못 받겠다고 하니 이건 뭐 법무부 장관 사실상 탄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박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가지는데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나요? 예, 공정하지 못하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면서 특검 수사의 이제 편향성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검찰을 이제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요. 국무위원으로서. 사실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인데. 그렇죠. 여기에 대거리를 하고 토를 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 이건 재밌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이재명 성남시장. 와, 이 야당 대권 주자들 아주 그야말로 기염을 토합니다. 예, 자치단체장계 이제 원투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혐의냐. 세월호 사건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무유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꽃다운 생명들을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다. 이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변호사이기도 하죠. 고발장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피고발인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 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에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고발을 했지만 이 부분도 특검의 이제 수사 범위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이 고발장도 이제 접수를 해서 이런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법리로는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글쎄 7시간을 갖고 지금 진상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설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는 지금 뭐 검찰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검찰에 고발을 했지만 결국 이제 특검이 출범을 하면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에 이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발 사건을 가져가서 특검에서 수사할 걸로 보이고요. 특검이 어떤 사람이 임명이 되냐, 그리고 그 특검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근데 7시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순간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7시간 전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 뭐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고만 받고 그러면 제대로 지시를 않고 제대로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한 채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잘못이 있다면 뭐가 잘못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공세적 차원에서의 퍼포먼스성 고발이 아니군요. 예, 아니고 그 부분을 밝히게 하고 특검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게 하는 그런 고발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참 법률가답습니다. 네. 대단해요. 이렇게 그 야권 주자들, 그러면서 단체장들, 발군의 그런 역량을 보이면서 이 국민들 위로받는 면도 있어요. 이게 참 대안이 많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예, 지금 야 3당, 그러니까 야당, 뭐 특히 1당, 2당, 뭐 상당히 소걸음으로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촛불 민심과는 이제 좀 거리를 이제 벌리기도 하고, 정말 반발짝도 아니고 조금 한두 발짝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서 이제 탄핵까지 합의를 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당히 좀 답답함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단체장인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이런 행보들이 야당의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을 좀 추동하고 이끈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장명진 방사청장. 트럼프의 미국이 방위비를 더 내라 하면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해서 지금 무리를 빚고 있죠? 예, 좀 어이가 없는데요.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방사청이 공동 후원한 컨퍼런스였습니다.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이라는 제목의 컨퍼런스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나왔죠. 트럼프 당선자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화되면, 그리고 한미 동맹의 성격을 변화시키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가 대통령입니까? 아니, 아무리 지금 대통령이 얼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죠. 위치도 아니고요. 좀 어이가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나름대로 핵 보유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방위비 분담 인상 수용 요구를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지만 국방부 추산으로는 65%, 시민단체 추산으로는 70%까지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한 푼도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 거의 공짜로 지금 국방 서비스를 받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이건 사실과 아닌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표용으로 나온 건데 공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에 대해서 이 장명진 방사청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방 예산은 제한되는데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다. 국방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복지 등 다른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이 사람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게다가 동기 동창입니다. 나이도 같고요. 같은 해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 대학교를 다닌 거죠. 동문 수학을 한 건데 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들어가서 40년 가까이 미사일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미사일만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이 논리 구조가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를 지켜야 하고 그러면 미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최순실 인사가 아닌 건 확실하고요. 박근혜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예. 장명진 방사청장이라는 사람은. 예. 지금 사실은 국정이 마비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나마 안정적인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건데 예. 방사청장이라는 사람이 미국에까지 가서 방위비를 인상해줘야 하고 그것도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전 이분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탄핵을 해야지. 당장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정말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제 돌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정부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도 빨리 좀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인권운동가 고상만 반장 만나겠습니다. 고 반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저희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한 분 한 분 지금 내기를 걸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가 언제 하야할 것인가. 이걸 두고 이제 내기를 걸고 있는데 뭐 물론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이것도 뭐 하나의 보기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고 반장님도 하나 거시죠. 정호희 대표님은 이달 말일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곰탕을 거셨던데 제 생각은 김종필이 이야기한 5천만 명이 다 와도 끝까지 버틸 거다. 그래서 예. 일단 저는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닌 것 같다. 올해까지는 예. 제가 볼 때는 박근혜가
그 입장을 바꿔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자기가 지금 이대로 나오게 되면 갈 곳은 감옥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사실 그렇죠. 예. 문재인 전 대표가 퇴임 이후에 뭐 안전판을 보장하고 이런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주장을 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근혜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냥 하야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고 퇴진을 하게 되면 사표를 내면 바로 이어서 검찰의 강제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감옥을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로서는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버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옥 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줄 테니 더 이상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또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더 이상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사는 문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최순실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최순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근데 자기가 그냥 내려오면 최순실 역시 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내년까지 버티면 여하간 10개월 이내에 1심 재판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 재판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이 다 끝날 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겠고 본인의 의지겠고 아니 본인의 뭐 마음이야 임기 끝까지 가는 거겠지만은 그게 어디 여건이 그러하냐 이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좀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 겨울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이러면, 다행히 지난번 그 5일과 12일, 19일, 뭐 이 집회에서는 날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춥지 않았기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어머니들도 문제가 없었고 또 이러저러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좀 아무래도 피로도라고 하는 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버티고 있는 건데 과연 그게 이제 어떻게 될까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려도 갖고 있고 해서 김동춘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를 썼던데 본인의 페북에다가 쇠는 달구어졌을 때 단박에 내려쳐야지 된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현실적 고민,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단위에 있는 야당,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제 나서서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또 JTBC의 태블릿 PC를 구함으로써 이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어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단호한 결단 이것을 위해서 좀 더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이 참 말기시네. 아니 벌써 5분이 아니 언제까지라고 얘기하면 될걸. 5분이 지났어 5분이. 아이 나 이거 참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내기에선 빼겠습니다. 우리 고상만 반장은 아 참 이렇게 겁 많은 분인 줄 몰랐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것 좀 예측 틀린다고, 뭐, 그렇다고, 뭐, 인생의 5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저는 뭐, 예측은 냈어요, 이미.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내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더군다나 우리 영향력이 큰 김용민 브리핑에서 냈던 이것이 틀려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더 크거든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진짜 뭐 이렇게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한번 해보죠. 오늘 주제 이야기 이런 겁니다. 박근혜에게 재벌 돈이란 무엇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사상 초유의 이제 사태죠.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검찰에 의해서 드러난 범죄 수법이 참 놀라운데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재벌들에게 돈을 강탈했습니다.
총수가 구속되어 있는 기업이나 예. 또 기업의 합병 등 현안이 걸려 있는 재벌들을 호텔로 불러갔고 그래서 독대를 가져서 그걸 통해서 독대가 끝나면 다음 날 수금책인 최순실 측이 나서서 돈을 받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그 독대가 끝나고 다음 날 찾아가서 이 최순실 측에서 수금책들이 했던 이야기가 들어보면 참 한도 끝도 없이 부끄러운데 이미 얘기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지난 3월 달에는 롯데가 거액의 돈을 건넸는데 롯데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이미 45억 원을 낸 상태인데 여기에서 다시 70억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70억 원을 주고 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돈을 받았던 K스포츠재단에서 예. 70억 원을 다시 롯데에다가 돌려주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그들 주장대로 순수한 돈이었다라고 한다면 돌려줄 일이 없는 겁니다. 부도덕한 일인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 검찰 수사를 막아줄 수 없으니까 다시 내준 거죠. SK 역시 마찬가지였죠. SK 역시 지난 2월에 박근혜를 독대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돈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걸로 유명했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지난 11월 초에 국회 상임위에서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자신이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11개월간 일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아시지만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거는 사실 대통령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무수석은 다른 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만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아주 소소한 여러 각종 사안에 대해서 자잘하게 의견 소통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바로 정무수석 자리인데 그런데 그런 정무수석하고 11개월 동안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박근혜가 야, 호텔로 재벌 회장을 차례로 불러 독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난 그 재벌들을 다음 날 최순실 측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갖고 이미 얘기 다 됐다라고 하면서 수금하러 나서는 이 행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이때 당시에 SK 측에다가 요구했던 돈이 무려 80억 원입니다. 8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을 SK 측에서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했나 봐요. 사업 계획서가 부실하다는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회피했더니 이 최순실 수금책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이 답변도 너무 기가 막힌데 치사하게 군다고 하면서 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정말 SK 입장에서는 가혹한 보복 조치 아닐 수 없는데 기대했던 SK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이 무산됐고요. 그리고 현안 사업이었던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합병이 불허 결정이 난 겁니다. 예. 반면 삼성은 어땠느냐? 사실 삼성이 돈을 제일 많이 냈거든요.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미르는 125억 원, K스포츠재단은 79억 원, 합의 204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 개인 소유의 코레스포츠, 비전코리아인가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원에 달하는 280만 유로를 송금한 걸로 드러났는데 예. 삼성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최순실에게 내준 돈 35억 원은 이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타고 다닌 말 20억 원짜리 말을 구입하고 호텔과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였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삼성이 쓴 돈 다 합치면 239억 원인데요. 239억 원을 쓴 삼성이 얻은 이익은 뭘까요? 이재용 부회장 역시 이 돈을 보내기 전에 박근혜하고 독대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삼성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현안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 바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국민연금, 미래 노후를 위한
돈이라고 하면서 다들 내라고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국민연금 이 돈을 가지고 삼성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더 부도덕한 건데요. 청와대는 이런 방식으로 각 기업을 만났는데 정경련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청와대가 연락을 해갖고 만났죠. 그렇게 해서 2015년 7월 24일과 25일에는 삼성, 현대차, LG 그리고 SK 스펙스, 한화, CJ 회장 등을 만났고요. 올해 2월과 3월에는 또 SK, 또 롯데, GS 회장 등을 만나서 이들을 상대로 해갖고 대통령이 민원성 현안을 제안받고 그리고 돈을 준 것에 대해서 검찰이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추궁한다고 하면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인데 자, 이런 방식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양아치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예. 그런데 바로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죠. 박근혜 입장에선 더욱 그런데요. 사실 그동안 재벌들의 돈은 대통령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희의 청와대에서 9년 3개월간 비서실장했던 김정념 씨가 쓴 정치 회고록 박정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고상만 반장님이 박정희 네. 이거 한번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박정희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거 내려고 내야 되겠는데. 박정희. 아니 그러려면 박정희가 유명해야 하는데 그 책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렇군요. 예.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울거먹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쓴 이 내용이 범죄 기록 보고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우리가 굉장히 깨끗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기록을 쓴 건데 거기서 보면 뭐가 문제냐. 자, 김정념 씨가 박정희가 얼마나 깨끗하게 집권 기간 동안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찰 지경입니다. 박정희는 집권 기간 동안 특정 기업을 정해놓고 1년에 2번씩 주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았다고 적어놓고 있어요. 예. 이걸 아주 당당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그 액수가 최고 1억 원에서 최저 1,000만 원까지로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이 알아서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정직하게 자기네들은 아무 기업한테나 돈을 받은 게 아니라 특정 기업한테 받았다 이건데 자, 여기서 최고 1억 원에서 최저 1,000만 원까지 알아서 내라고 했다고 하는 요때 당시 1969년도 당시인데요. 이때 당시에 군인 월급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평균보다는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마 일반 군인의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업 군인의 얘기를 하는 건지 의아한데요. 1970년 당시 군인 월급은 7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탤런트 전원주 씨가 당시 성우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월급이 10,00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대우 이런 거. 이런 데에서 있었던 회사원들 아마 이제 최고의 월급을 받았을 텐데 그때 이들이 받았던 월급이 2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런 시절에 박정희는 26개의 기업으로부터 1년에 2번씩 최고 1억 원씩 돈을 받았으니까 그 액수 범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지요. 그때 액수로 지금 받아도 엄청난데요, 그 액수가? 엄청난 돈이죠. 그걸 받아갖고 박정희 개인 돈으로 돈을 쓴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26개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여기에 무조건 공짜 하나는 더 붙여야 되니까 1년에 26개에서 1억 원씩 받았다. 나중에 보면 이 기업들이 돈을 알아서 2배 이상씩 돈을 더 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1억 냈는데 우리가 1,000만 원 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지 다 맥시멈으로 냈다는 거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김정념 씨가 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으면 박정희는 봉투 위에다가 받은 날짜와 기업체 이름과 그리고 금액을 기입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적었겠어요? 김정념 씨는 자기가 주장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 돈을 내도 반대급부는 없었다라고 썼는데 그런데 왜 반대급부가 없는데 그 박정희가 돈을 받고 나서 금액까지 봉투에다가 썼겠습니까? 얼마 냈는지 적었겠어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포함되지 않았던 업체는요. 이 돈을 내고 싶어서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통해 로비까지 했다고 김정념 씨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돈을 안 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알아서 돈을 내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이 돈을 내면 이익을 얻으니까 내는 건데 바로 이 모습을 박근혜가 보면서 성장한 건데 예. 그 모습을 일찌감치 구현한 것 바로 1975년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바로 이 김정념 씨가 박근혜로부터 받은 쪽지에 그 답이 써 있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국선교단에 지원하고 있었던 돈을 낸 모 건설회사와 섬유공업회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김정념에게 박근혜가 당시 지시한 거 아닙니까? 당시 24살짜리였던 박근혜, 23살인가요? 4살인가 그런데 예. 자, 그때부터 박근혜의 범죄 사실은 일관된 겁니다. 자, 돌아보면 박근혜에게 남의 돈은 무서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재벌의 돈은 더욱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저격으로 사망한 후에 박근혜는 아버지가 쓰다가 남은 돈이라고 하면서 전두환으로부터 6억 원의 돈을 받고 나왔잖아요. 당시 강남의 아파트 한 채 200만 원이고 6억 원이면 300채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예. 이 돈을 당시 27살인 박근혜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받고 나왔는데 바로 이 돈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때가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그 한나라당 후보로 검증받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요. 당시 박근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답변이 너무 당황스럽고 많은 이들에게 상실감을 줬죠. 예. 전두환의 심부름을 온 사람에게 청와대 비서실에서 만나갖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쓰시다가 남은 돈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 생계비로 쓰라고 하면서 이 돈 6억 원을 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사히 받았다라고 했답니다. 예. 감사히 받았다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게 그지없는데, 야, 이 돈이 강남에 300채 아파트 값인데, 이 돈을 그냥 감사히 받았다고 하는 이 도덕성. 자, 챙긴 건 이것뿐만이 아니죠. 경남 기업으로부터는 퇴임 후에 81년도죠. 이때 전두환이가 지시에 의해서 경남 기업의 신기수가 잔디가 깔린 300평의 성북동 한옥집을 줬는데 이 역시 감사히 받았습니다. 5.16 쿠데타로 아버지가 남의 재산이었던 부일장학회를 빼앗아서 만든 작물인 정수장학회 역시 박근혜는 감사히 받았고요. 또 영남대학교와 유경재단 등도 그저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히 받은 돈과 재산에 대해서 박근혜는 세금 한 푼도 내지 않았죠. 경남기업에서 받은 성북동 한옥집 역시 경남기업이 세금 문제도 알아서 한다고 해서 난 모르겠다는 답변을 당당히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죠. 예. 사실 이렇게 그 경남기업한테 받은 이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가 돈이 없었느냐? 돈이 있었죠. 6억 원을 받은 돈이 있었는데 왜 못 냈겠어요?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은 자기의 그냥 놀이터, 그리고 재벌의 돈은 내가 그냥 가져와도 무난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쭉 그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사실 전두환에게 받았던 이 6억 원 역시 2012년도 대선 당시에 이정희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냐라고 따졌는데 사실 이건 증여세의 문제가 아니라 전두환의 돈 2,205억 원처럼 전두환이가 추징 판결을 통해서 이 돈을 지금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역시 이 돈이 전두환의 그 돈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주장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가 그냥 임기를 마치고 나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박근혜를 또 만나게 될 거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단호하게 응징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 박근혜가 언제 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감옥으로 걸어가느냐, 이 문제는요, 오는 26일이 관건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종필은 5천만이 다 나와서 싸워도 절대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장담을 합니다.
300만 명만 나오면 됩니다. 전국에서 300만 명이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 박근혜는 반드시 물러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가 하나 있는데요. 예. 양심이 있다면 정말 이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더 이상 이런 부도덕한 도둑 집단인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박근혜를 물러나게 하는 데 있어서 300만 명의 국민이 나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박근혜로부터 임명받은 임명직 공직자 중에 누군가도 이러한 부도덕한 정권 하에서 나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는 애국은 없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를 기다리는 한 주 오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본격 정치 논평 화요일자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니 300만 모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면 하야하겠네. 그 300만 명 나오면 저는 경찰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찰이 무슨 뭐 평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경찰은 지금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쭉 인권운동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전 경찰의 두 모습을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경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바뀌었던 거 바로 97년도 12월 20일입니다. 그날 DJ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정부 수립 역사상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제일 먼저 복제를 옹호했던 경찰의 자세를 반성했던 게 경찰이었는데요. 그러한 경찰이 10년 만에 제일 먼저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가장 먼저 바뀌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지금 막아서는 것은 그것은 평화의 선이 아니라 도적 집단을 막아선 것이거든요. 저는 그거 이번 300만 명이 온다면 경찰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명이 오면 우리 고상만 반장의 예측은 틀리게 되는 것이고, 예,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틀리면 곰탕 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곰탕이야. 좀 더 비싼 걸 쏴야지. 이게 틀린 건데. 예. 알겠습니다. 고상만 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300만의 염원을 한번 우리가 결집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전화번호는 010-2443-0818.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통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전문점 타르트팜 킨텍스점입니다. 요즘같이 입맛 떨어지는 비상식의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드셔본 분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는 기가 막히게 맛있는 에그타르트로 기분 전환해보세요. 일산 전 지역 배달 가능, 100개 이상 단체 주문은 수도권까지 배송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031-923-2995.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예, 오늘은 파커 제이 파머라는 미국의 그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라고 하네요. 파커 앤 파머라는 사람이 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아,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네. 예. 이 책을 얘기하기 전에 예.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요. 상식을 배신한 대통령.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하야 세대.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데. 예. 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분노와 좌절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기사의 한 두세 구절만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민적 분노의 밑바닥에는 상식의 붕괴에 따른 충격이 깔려 있다. 서희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아니고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였다. 이런 상식의 배신이 불신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회사원 박모 씨는 설마 했던 일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 회사 윗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수적인 얘기를 하면 귀를 막게 된다고 말했다. 불신 풍조가 기업의 일반 조직에도 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면서 또 다른 구절 읽어보면은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최순실 패거리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상식적 가치들을 철저히 유린했다. 한국 사회의 밑동부터 파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희종 교수는 국민의 심리적 박탈감이 장기화되면 우발적, 극단적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손익계산에 바쁜 모습을 보여주면 젊은이들의 상처는 치유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기사인데요. 뭐 이 기사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그로기 상태에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른 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골랐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책을 왜 썼느냐를 제가 봤더니 9.11 테러 있잖아요. 예. 이 9.11 테러를 경험하면서 미국 사회에 어떤 혐오가 번지기 시작하죠. 이 아랍에 대한 혐오들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전쟁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애국주의가 범람하고 모든 공공적인 토론이라는 게 봉쇄되어 버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9.11 테러를 당하고 미국은 전쟁에 돌입했다. 지도자들은 잘못된 명분으로 우리를 이끌었거나 그들 스스로 속아 넘어갔다. 그리고 그들은 헌법적 권리의 일부를 몰래 보류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몇몇 지도자는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쇼핑을 하고 상업주의를 부추김으로써 애국자가 되라고 강요했다. 많은 미국인이 전쟁을 지지했다. 다른 많은 미국인은 공적으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출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로지 극소수만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듯했다 하면서 이런 테러 9.11 이후에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모든 공적인 장들을 막아버리는 이 상황에서 깊은 암흑을 봤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로스케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하면서 어둠의 시간 속에서 자신은 뭔가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이 비통함의 계절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 비통함은 곧 영혼의 어두운 밤 속으로 내려왔다. 내가 다시 빛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고 이 책을 마무리하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비틀거릴 때 로스케의 말은 거듭 진실로 입증되었다. 즉 나의 눈은 새로운 통찰로 열렸고 나의 가슴은 새로운 생명으로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9.11 테러 이후 전쟁으로 치닫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파커 제이 파머는 하나의 그 가능성을 성광처럼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시민들이 지금 비통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비통한 마음을 치유할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이 비통한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하트의 번역어입니다. 이 하트는 라틴어 코르에서 왔고 COR.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자아의 핵심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그러니까 지적, 정서적, 감각적, 직관적, 상상적, 경험적, 관계적, 신체적 이런 삶의 방식이 수렴되는 중심부가 하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로 아는 것과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통합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식이 보다 인간적으로 충실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코르라는 것은 커리지 할 때 코르는 이 커리지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기도 하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 마음은 용기까지를 포함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자아와 세계라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불리는 중심부에서 하나가 될 때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인간적으로 행동할 용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비통한 자들이란 원어를 보면 더 broken hearted입니다.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산산이 부서진 자들이 바로 비통한 자들인데 그러면 이 비통한 자들의 정치는 어찌할 것인가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의지하는 이 삶들을 일상적인 삶들을 포함해서 잘 다듬어 가려는 핵심적이고 영원한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비통한 마음이 될 때 그러니까 broken hearted 마음이 산산이 부서질 때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이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디스트레스와 긍정적이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유스트레스로 구분한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마음이 부서졌을 때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게 깨진 마음이 스트레스가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점점 더 냉소적이고 아주 심리적으로 고통을 남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남들 찌르고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이 유스트레스는 이 유란 말이 그리스 어간에서 하모니를 얘기합니다. 조화를 얘기하는데 이 긴장들을 생성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민적 운동, 시민혁명의 물결이 하나의 유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적 재앙에서 이런 스트레스들을 어떤 생성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시민혁명의 에너지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산산이 부서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끌어가야 할 텐데 그러면 이 마음에 대한 한 구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즉 우리의 유스트레스, 긍정적이고 생성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움직여 나갈 때 마음이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흩어진 이 마음들을 분노, 우울, 이탈로 열어갈 게 아니라 우리의 복합성과 모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들, 부서진 마음들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정치란 권력을 사용하여 삶의 질서를 함께 부여하는 행위로서 심층적으로는
하나의 인간적인 기획이다. 마음이 부서져 흩어진 게 아니라 깨어져서 열린 사람들이 정치의 주축을 이룬다면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계를 위해 차이를 창조적으로 끌어안고 힘을 용기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연일 우리의 시민혁명의 물결들이 바로 이런 깨어진 마음들을 열린 사람들의 에너지로 다시 추동해 나간다면은 절망의 시면에서 어떤 가능성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정말 요즘 우리가 읽기에 딱 적절한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인문학과 관련해서는 오늘로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일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책의 키워드인 마음과 관련해서 또 이 책에서 계속 참조하는 게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쓴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키워드가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습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조할 중요한 그 개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냐면 이렇습니다. 마음의 습관이란 경험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유형으로서 사람들 안에 깊이 배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험에는 지성, 감정, 자기 이미지 그리고 의미와 목적의 개념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민주주의의 내재적이고 비가시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마음을 앞에서 정의했던 마음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제대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냄으로써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민주주의의 내재적이고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계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처 지금까지는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정치를 스포츠처럼 관람해 왔죠. 그리고 뭐 스포츠 평론가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이 멀리서 평론만 해왔는데 구경꾼적인 감각을 떨쳐버리고 이 정치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비주의나 이런 자본주의와 결탁한 권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롱했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조롱했는가를 정확히 깨달음으로써 분노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이 분노는 엄정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뭐 폭력이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비폭력적 저항이, 평화적 저항이 이 폭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 엄두조차 못 내게 하는 그 장엄한 분노의 물결들이 비폭력 시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절망을 넘어서는 방법은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만은 저항을 통할 수밖에 없고요. 저항이 빚어낸 희망이야말로 비로소 오롯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속적인 저항을 통해 발견된 희망이 바로 현실화할 때 우리는 혁명이라는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 책을 참조하면서 제가 우리 현 상황을 진단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비통한 마음, 깨진 마음, 이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시민혁명을 그야말로 시민의 힘으로 완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재앙 속에서 우리의 비통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혁명 완수를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세상을 꾸려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야당들이 하이에나처럼 시민혁명이 끌어낸 이런 에너지들을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용한다면 그 역시 시민들의 무서운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재앙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감했다면 야당들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은 또다시 결정적인 시민적 탄핵에 부딪힐 거라는 것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혁명이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훌쩍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과 의식을 바꾸는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독립적이되 상호 의존적인 주체성을 우리가 끝없이 창안해 나가는 시민정신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또 모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면서 앞에 신문 기사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야 세대들의 절망을 넘어서 바로 민주주의를 내면화하고 또 개입하고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주의 세대로 정말 질적 비약을 성취하는 민주주의의 세대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파커 제이 파머라는 사람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이 책을 꼭
함께 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새마음 운동이 필요하겠군요. 새마음 운동. 예, 그러니까 우리 김 PD는 당연히 패러디로 얘기했을 겁니다만은, 예. 이 새마음 운동은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가 분명히 아니겠지만, 정치적, 민주적인 의식을 우리가 내면화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그 역사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가 뒷부분에 있는 민주주의와 인문학과 관련해서 내일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또 내일 이 책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4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네. 어제부터 도서출판 옐로브릭에서 협찬하는 연애 망치는 남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도널드 밀러는 오랫동안 연애와 인간관계에 실패해 왔는데 연애 망치는 남자는 아내 베시를 만나면서 나쁜 관계의 습관을 버리고 소통과 사랑을 배워나간 주인공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불금쇼의 상품으로도 좋겠는데요. 예, 연애 망치는 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에게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이용권을 드립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자 만나보겠습니다. 질문은 최재경이 검찰 개혁안과 중수부 피해지에 반발하면서 들이받았던 검찰총장. 이 사람 이름을 맞히는 겁니다. 검란으로 불렸던 이 사건으로 2012년 사퇴한 검찰총장, 바로 한상대 씨였죠. 자, 크림스프님, 개헌을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재신임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무능하고 사악한 권력을 즉각 심판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네. 자, 거마평로님, 정답 한상대 맞히셨고요. 이승만이 딱 한 가지 잘한 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하야한 일입니다. 박근혜는 더 이상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피박 퀴즈 정답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유전자 변형 곡물과 화학 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과자.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받으실 분입니다. 자, 어제 피박 퀴즈 문제는 2016년 10월 현재 인구가 294만을 조금 넘는 우리나라 광역시 이름을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인천광역시였습니다. 나도 금수저 될래님, 인천에서 신랑을 만나 19년째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인천 토박이 신랑과 함께 매주 서울로 촛불혁명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경의를 표합니다. 나도 금수저 될래님. 자, 그리고 GQPIBD님, 네, 정답 인천광역시 맞히셨습니다. 하야나 탄핵 대신 국민투표로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길 테니까요. 네,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로 이어가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신의 청춘을 바친 남자, 돌아온 노병, 초원 기춘님께서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친 현 정권의 사실상 부두목 초원 기춘입니다. 그동안 문고리 3인방 놈들에게 밀렸던 제가 요즘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청와대 얼라들이 저를 무시하더니 일부는 구속까지 되고, 네, 사필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종북 좌파 놈들은 저의 귀환이 못마땅한가 봅니다. 저를 국정농단 사태의 내장이라고 하질 않나, 심지어 역겹다면서 저를 구속해야 한다, 이렇게 짓거리고 있습니다. 또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대놓고 비방모략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전두환 말처럼 요즘 빨갱이들은 저한테 안 당해봐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가 봅니다. 이 선생님, 요즘 기세가 등등해진 종북 좌파 놈들 어떻게 혼내줄 방법은 없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이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줄기세포를 맞아도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국면을 전환할 반격 시나리오.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유신 때만 해도 계엄령이니 긴급조치니 뭐 이런 것만 때리면 빨갱이들이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이 추다르크 때문에 계엄도 물 건너가고, 네, 속이 무척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초원 기춘님께서 종북 빨갱이들을 혼내주는 방법, 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초원 기춘님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증거 조작, 고문 뭐 이런 걸로 간첩을 수두룩하게 메이킹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나라 양초공장이란 양초공장은 모두 인수합니다. 그리고 양초 안 보이는 곳에 작게, 아주 작게 이렇게 새겨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100만이 모이는 날 전부 포위해서 촛불 드는 년놈들마다 저는 북한으로부터 티경받고 체제 전복을 위해 거리에 나온 거라며 김정은 장군님 만세가 박힌 그 양초를 증거로 대는 겁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테니까 다 감옥 못 보내겠지요. 그냥 그 대로에 모인 사람들 주변을 차벽으로 쳐서 한 놈도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를 노천 감옥으로 해두는 겁니다. 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양초냐고요? 요즘엔 바람 불어도 끄떡없는 LED 초가 대세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북한하고 친하시지요. 겉으로만 으르렁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때만 북한하고 사이가 나쁜 척하지요. 이쯤 됐을 때 초원 기춘님이 직접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나라 바꾸자. 어차피 독재자 자손인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 박씨 왕조가 북한 먹을 테니까 너네 김씨가 여기 남조선 먹어라. 이렇게 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남북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순실이 남한에 사놓은 땅이 많아서 안 된다고요? 각하가 북한 가면 빈털터리가 된다고요?
약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야, 이 빌어먹을 인간아, 너나 김진 퇴출이나 뭐가 다르냐, 이 벌레야. 시국사건이란 시국사건은 다 가담해서 아무나 간첩 만들고 유신정권에 부역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무당정권 앞잡이 노릇까지 하고. 야, 너는 진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네, 나이를 그렇게 처먹고도 여태 정신을 못 차리는 초원 기추님에게 이 노래 띄워드립니다.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